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와 주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 13장 유전자의 긴 팔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요약이 끝날 때쯤 유전자의 긴 팔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장을 잘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현형이라는 전문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의 몸으로 나타남, 즉 배 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와 비교해서 신체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말할 때 쓰입니다. 몇 개의 특정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는 녹색의 눈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즉 녹색의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유전자는 녹색의 눈과 고수 머리털과 같은 둘 이상의 표현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한 유전자를 선호하는 것은 유전자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결과, 즉 유전자의 표현형의 결과 때문입니다. 자, 기생자의 유전자와 숙주의 유전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매우 큰 정도까지 일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기생자에 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 유전자는 숙주의 유전자와 같은 운반자를 통해 미래의 세대로 전해지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만일 아니오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숙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라면 기생자는 숙주가 단순히 생존뿐만이 아니라 번식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긴 진화적인 시간에 걸쳐서 그것은 기생자임을 멈추고 숙주와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숙주의 조직에 합체하여 이미 기생자라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도 이 진화적인 스펙트럼의 먼 길을 거쳐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태고의 기생자들의 통합체의 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에는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다른 개체를 조작하는 동물이나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조작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가 조작당하는 생물체에 효과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유전자가 물리적으로 어느 생물의 몸속에 위치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작은 표적이 같은 몸일지도 모르고 다른 몸일지도 모릅니다. 자연 선택은 그들의 유전자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동물의 몸 내부에 있거나 없거나 그 행동을 위한 유전자의 생존을 최대로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저자는 이를 확장된 표현형의 중심 정리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동물의 행동이라는 문맥으로 이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 정리는 색깔, 크기, 형상 그리고 그 밖에 무엇에나 적용됩니다. 개체의 번식은 유전자의 생존과 같아서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자는 생물 개체는 그 몸의 모든 유전자를 증식시키도록 작용한다. 또는 유전자는 일련의 세대에 걸친 생물 개체들의 자신들을 증식하도록 작용한다라고 해도 좋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자연 선택의 근본적인 단위로 생존의 성공 또는 실패하는 기본적인 것, 그리고 때때로 무작위적인 돌연 변이를 수반하면서 동일한 사본의 계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를 자기복제자라고 합니다. DNA 분자는 자기복제자입니다. 자기복제자는 거대한 공동체적 생존기계, 즉 운반자 속에 집단합니다. 운반자는 우리 자신과 같은 개체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 복제자가 아닙니다. 운반자 자신은 스스로를 복제하지 못합니다. 운반자는 자기를 구성하는 자기 복제자들을 증식하도록 작용합니다. 자기 복제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각하지도 못하며 먹이를 잡거나 또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복제자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는 운반자를 만듭니다. 개체 선택과 그룹 선택 사이의 논쟁은 대립되는 운반자 간의 진짜 논쟁입니다. 개체 선택과 유전자 선택 사이의 논쟁은 결국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와 생물 개체는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인 역할, 즉 자기 복제자와 운반자라는 역할의 후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운반자 역할로서의 개체와 개체군의 경쟁은 진짜 다툼이며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생물 개체의 결정적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개체군은 하나의 실체로서는 너무 시시합니다. 사슴, 사자 또는 늑대의 무리는 어떤 초보적인 결속과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마리의 사자, 늑대 또는 사슴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결속과 목적의 단일성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생명이 늑대의 개체나 벌집과 같이 도처에 흩어져 개개의 목적을 가지는 운반자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미래를 둘러싸고 서로 떠밀고 속이며 싸우는 자기 복제자들의 전쟁터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싸움에서 무기는 표현형 효과로서 처음에는 세포 속의 직접적인 화학적 효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날개, 이빨, 나아가 원격 효과까지 포함합니다. 이 같은 표현형의 모든 효과는 대체로 분리된 운반자의 한데 묶여져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운반자는 유전자를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미래로 보내는 정자 또는 알이라는 공통의 병목을 가진다는 예견에 따라 그 유전자를 규제하고 질서를 잡습니다. 왜 유전자들은 각각 단일의 유전적인 탈출 통로를 갖는 커다란 운반자로 모여들었을까요? 왜 유전자들은 집단을 이루고 자기들이 살아갈 커다란 몸체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저자의 책에서 이 해답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자, 유전자는 왜 집단을 형성했을까요? 유전자는 왜 세포 속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가요? DNA 분자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효소로 작용하고 특정한 화학 반응에서 촉매작용을 합니다. 하나의 유효한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간의 협력은 세포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원시 수프 속에서의 초보적인 협력에서 출발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세포는 집단을 이루고 있을까요? 큰 생물은 작은 생물을 먹을 수 있고 큰 생물은 작은 생물에게 먹히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몸의 크기에 그치지 않고 클럽 속의 세포는 특수화되어 각각의 특이한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클론입니다.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품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화된 각각의 세포마다 다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뿐입니다. 각 전문 세포의 유전자들은 번식 때문에 특수화된 소수파의 세포, 즉 불멸의 생식 계열의 세포 내에 있는 그들 자신의 사본에 직접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음, 생물체는 왜 병목형의 생활사에 참가하는 것일까요? 코끼리는 그 생애를 단일 세포인 수정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정란이 좁은 병목이고 이것이 배 발생의 과정을 통해 몇 조 개의 세포로 불어나서 한 마리의 코끼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든 세포의 노력을 오직 단일 세포인 정자 또는 난자의 생산이라는 최종 목표로 수렴됩니다. 코끼리의 폭넓고 거대한 생활사는 처음과 끝 모두에 좁은 병목이 있습니다. 이 병목은 모든 다세포 생물과 거의 모든 식물의 생활사의 특징입니다. 즉, 그 이유는 첫 번째, 1. 제도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물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새 생물체는 단세포에서 시작되어 새롭게 생장합니다. 그것은 조상의 설계 고안을 DNA의 프로그램 형태로 이어받지만 그 조상의 신체 기관을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단세포로서 재출발하는 새로운 개체는 부모의 심장과 동일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장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 개선이 가해질지도 모릅니다. 병목형 생활사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도판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등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 주기입니다. 생활사의 병목화는 두 번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발생 과정의 조절에 이용 가능한 달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병목형 생활사에 있어 새로운 세대는 모두 거의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습니다. 단세포로 시작해서 세포 분열에 의해 생장하며 딸 세포를 내보냄으로써 번식합니다. 이 생활사는 현재 생물 개체가 번식하고 새로운 세대의 생활사가 시작됐을 때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세포의 균일성입니다. 병목형 생활사에서 제3의 결과는 유전적인 것입니다. 진화는 유전적인 변화, 즉 돌연변이를 필요로 합니다. 돌연변이는 어느 세포 분열 기간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자가 왜 세포 속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왜 세포는 집단을 이루는지, 그리고 생물체는 왜 병목형의 생활사에 참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장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단위의 원동력은 자기 복제자입니다. 우주에서 자신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 복제자입니다. 생물 진화의 어떤 시점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자기 복제자끼리의 집결이
세포 및 이후에는 다세포 생물체라는 개체적 운반자의 창조라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목형 생활사를 가진 운반자가 번영했고 그것은 보다 더 개체적 운반자다운 것이 됐습니다. 생물 물질을 개별 운반자 속에 포장해 넣는 것은 뚜렷한 모습이므로 생물학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여 생물에 대한 물음을 시작할 때 그 물음은 대부분 운반자, 즉 생물 개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물학자의 의식에 의하면 생물 개체가 먼저 등장했고 자기 복제자는 생물 개체가 쓰는 장치의 일부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 역사와 그리고 그 중요성에서 자기 복제자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가 반드시 그것이 위치하는 개체의 몸속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유전자는 개체의 체벽을 통과하여 바깥 세계에 있는 대상을 조작합니다. 대상의 일부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다른 생물이며 또 어떤 것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방사상으로 뻗은 확장된 표현형의 중심에 위치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긴 팔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멀리 또는 가깝게 유전자와 표현형 효과를 연계하는 인과의 화살이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장소이든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유일한 실체는 불멸의 자기 복제자뿐입니다.